오늘부터 3주에 걸쳐서 여러분과 함께 건강 식생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째 시간인데 건강을 지키는 식생활이라는 이제 큰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될 것이고, 처음에 내 식생활은 과연 몇 점인지, 여러분 잘 먹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과연 내가 몇 점짜리 식생활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실 거예요. 그렇죠? 오늘 몇 가지 설문을 통해서 내 식생활이 몇 점 정도 되는지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뒷부분에서 잘못 알려진 영양 상식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강을 지키는 식생활. 먹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 다 아시죠?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근데 이제 저는 영양학을 했으니까 영양적인 게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먹는 게 뭐야? 쉽게 말하면 밥이 보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또 운동을 체육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얘기하실 것 같아요? 운동이 보약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또 누구는 잠이 보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죠. 보약이 너무 많은데 오늘은 이제 먹는 게 보약이다, 음식이 보약이다 하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8가지 설문 내용을 얘기를 해드릴 텐데 잘 생각해 보시고 거기 이제 점수를 매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문항을 읽어드리면 매우 그렇다. 그러니까 정말 나는 진짜 그래 하면 2점을 주시고, 그 다음에 뭐 그럴 때도 있고 안 그럴 때도 있다. 그 보통이다 하면 1점. 그 다음에 나는 결코 아니다 하면 몇 점이겠어요? 0점, 빵점이죠. 그래서 이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루에 3끼를 꼬박 먹는다. 드세요? 네. 대단하십니다. 그럼 2점이에요. 근데 가끔 빼먹는다. 그럼 1점이고. 이제 계산 되셨죠? 그 다음에 식사를 일정한 시간에 거의 하는 편이다. 언제나 그러면 2점 아니면 1점이에요. 이제 앞으로 계속 뒷문항도 그런 요령으로 하시면 됩니다. 지금 합산 되셨어요? 네. 계산기 없어도 가능해요? 네. 그 다음에 과식이나 폭식을 하지 않는다. 있잖아요. 맛있는 거 있을 때는 막 많이 먹고, 아이고 반찬이 영 아니야. 그러면 뭐 입맛도 없어. 그러면 뭐 반 공기밖에 안 먹고 그러는 경우, 이거는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중부정이 되죠. 그래서 하지 않는 경우 매우 그러면 그럼 그게 2점이에요. 근데 보통 과식이나 폭식을 조금 한다. 그러면 1점. 과식이나 폭식을 아주 많이 한다 그러면 0점이에요. 반대니까 아까 문항이랑. 그 다음에 편식을 하지 않는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짜게 먹지 않는다. 계산 다 되세요? 탄 음식을 먹지 않는다. 그 다음에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편이다. 근데 마지막 문제가 뭐냐면 과음을 하지 않는다. 지금 이제 방청석에 사실 여성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뭐 여기는 대체적으로는 과음을 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뭐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 어쩌고 하면서 음주 문화도 많이 바뀌었죠, 사실. 근데 음주가 꼭 나쁜 건 아니에요. 나중에 또 얘기를 하겠지만. 어쨌든 지금 이제 8가지 다 체크를 해보셨죠? 네. 합산을 하셨어요. 그러면 자기는 0점에서 4점 사이에 속한다 그러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나는 0점에서 4점. 아무도 안 계세요? 자신있게 한 분이. 손을 드셨어요. 이 점수 범위에 속하는 분들에게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은 도대체 뭘 믿고 그렇게 드세요? 좀 신경 좀 쓰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정말 여기 있는 8가지 항목 중에서 거의 대부분이 뭐 전혀 아니다에 속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건강에 신경을 안 쓴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5점에서 8점 정도 되시는 분. 몇 분 계시네요. 예. 이것도 사실 건강에 약간 관심은 있는데 그냥 관심은 있어요. 누가 뭐가 좋다 얘기하면 그래? 관심 있게 들어요. 근데 정작 내 생활에서는 활용을 못 하시는 분들. 그렇죠? 그러면 조금 더 건강에 관심을 갖고 앞으로는 그걸 행동에 옮기는 거에 좀 신경을 쓰셨으면 하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9점에서 12점 정도 된다 하시는 분들. 9점에서 12점. 좀 꽤 많이 되시죠? 이 정도 되시면, 와, 잘하고 계세요. 근데 좀만 더 분발하세요. 조금만 더 분발하세요.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3점에서 16점 사이에 속한다 하시는 분들.
안 계세요? 이상해. 합산하니까 지금 안 드신 분도 계셔, 손을. 합산이 안 된 거죠, 그게. 그쵸? 저도 합산이 안 돼갖고 내 몇 점에 속하나 모르겠는데 13에서 16점에 만약 속하는 분이 계시다 하면 이건 정말 박수 쳐줘야 돼요. 그냥 어떻게 정말 이렇게까지 완벽하게 식생활을 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냥 우리가 말하기로는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딱지가 않도록 들었죠. 새끼 먹어라. 그러니까 아침 식사 거르지 말라가 대부분 그 얘기죠. 대부분 거르시는 식사가 아침이니까. 그리고 또 뭐 일정한 시간에 먹어라. 폭식하지 말아라. 얘기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짜게 먹으면 암 걸린다. 탄 음식 안 좋다. 그렇지만 그걸 일상생활에서 자기가 전부 다 그렇게 활용을 하고 그렇게 실천에 옮기기라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막연히 건강하게 살려면 잘 먹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지금 구체적으로 몇 가지 문항을 통해서 과연 그럼 내가 잘 먹고 있는 건지 이대로 먹어도 되는 건지 그러니까 아니면 좀 더 뭔가 바꿔야 되는 건지 한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봤어요. 그래서 자기 식생활, 여러분 식생활 앞으로 좀 개선이 될 것 같아요? 신경을 많이 쓰시고요.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하루에 3끼를 먹는다. 3끼를 먹어야 된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런데 사실 3끼를 꼬박 드시는 분들이 많지 않은 것도 또 현실이에요. 특히 직장인이나 학교 다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아침을 못 먹어요, 거의. 그렇죠? 이유가 뭐예요? 늦게 일어나니까. 아침을 못 먹는 이유는 거의 한 가지예요. 늦게 일어나니까. 입맛이 없어서 이것도 늦게 일어나서 입맛이 없는 거예요. 일어나가지고 움직이고 좀 하다 보면 입맛이 생기죠. 근데 일어나자마자 눈곱 띄고 학교 가기 바쁘고 회사 출근하기 바쁜데 식욕이 생기겠습니까? 절대로 안 생기죠. 그러니까 일찍 일어나니까 출근할 시간 또는 학교에 가야 되는 시간보다 한 적어도 30분, 40분 일찍 일어나야지 준비를 하고 식욕을 되찾고 나서 이제 식사를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죠. 근데 3끼를 먹어야 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하루가 몇 시간이에요? 24시간. 그렇죠? 하루가 24시간인데 그 잠을 몇 시간쯤 자야 된다 그래요? 그렇죠. 8시간. 너무 잘들 알고 계세요. 이거 뭐 짜고 하는 것 같은데 너무 잘 알고 계세요. 하루 8시간을 자야 된대요. 그러면 남은 시간이 한 16시간 돼요. 빼기는 또 안 되시나? 16시간쯤 남아요. 그런데 하루에 3끼를 먹는다, 왜 먹어야 되냐 하면 사람이 음식물을 먹고 나서 그게 어디 저장이 되죠? 우리가 먹으면 위에 저장이 되죠. 그 다음에 그게 위에 저장이 되어 있다가 조금씩 소장을 통해서 다시 장을 통해서 지나가서 이제 그 다음에 변이 나오게 되는데 그 위 안에 저장이 되어 있다가 소화가 다 되는 시간이 대체적으로 물론 음식이 어떤 음식이냐에 따라서 많이 틀려요. 지방이 많은 음식이냐, 탄수화물이 많은 음식이냐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에 따라서 달라지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한 4-5시간 정도 걸린다고요. 근데 소화가 다 되고 위가 빈 지 한참 지났는데 또다시 음식물이 안 들어오게 되면 위에 있는 소화 효소들이 음식물을 소화를 못 시키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위 벽을 갉아먹어요. 그러니까 음식물이 그러니까 식사와 식사 사이 간격이 너무 넓으면 굉장히 안 좋겠죠. 그래서 하루에 3번 정도를 나누어서 먹는 것이 가장 인체에 적당하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하루에 3끼를 드시는 거 권장을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일정한 시간에 식사를 한다. 이것도 솔직히 굉장히 힘들어요. 예, 특히 뭐 직업적으로 그런 분들도 계세요. 딱히 점심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직업인 경우, 택시 기사분들, 그런 분들 위장장애가 그렇게 많대요. 가다가 손님이 있으면 그냥 태워야 되잖아요. 나 점심 먹으러 가야 돼요. 이거 좀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점심시간을 훌떡 넘기고 교대 시간 돼서야 겨우 식사를 하시고 뭐 이런 식이에요. 물론 이제 택시기사분 말고도 그런 종류의 직업이 굉장히 많이 있겠지만 어쨌든 회사나 학교 같이 딱 정해져 있는 수업 끝나고 밥 먹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것도 아닌 경우에 정해진 시간에 식사를 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죠. 근데 또 문제는 요즘 대체적으로 직장인들이나 학교에서의 점심시간은 언제냐 하면 12시에서 1시 사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아침 식사를 충분히 하는 경우라면 그 식사 간격이 좀 잘못되어 있어요. 아침 식사하고 점심시간의 간격이 짧아요. 근데 점심을 12시쯤에 점심 식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녁에
뭐 퇴근을 해서 하교를 해서 집에 와서 저녁을 먹는 시간은 7시, 8시. 그러니까 그 중간에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렇죠? 그래갖고 이제 그 중간에 어떻게 해요? 못 참고 간식을 또 먹죠? 그러다 보면 또 살이 찌겠죠. 그러니까 식사 시간을 적절하게 조절을 할 필요가 있는데, 근데 아침을 좀 부실하게 먹는다 하는 경우에는 또 그렇게 점심시간이 12시나 1시 정도로 이렇게 아침 식사와 간격이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뭐 아침, 점심, 저녁을 어떻게 분배해서 먹느냐, 그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대체적으로 1대1로 먹으라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먹기 진짜 힘들어요. 아침을 저녁만큼 그렇게 먹기는 진짜 힘들잖아요, 사실. 그래서 아침을 조금 적게 먹는 경우라면 그럼 점심시간이 아침 식사 시간과 가깝게 있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근데 이제 점심이 좀 문제인데, 점심은 좀 약간 그 때우는 느낌으로 그렇게 드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점심 대강대강 먹지 뭐. 응? 그렇게 하시는데 점심 식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저녁 식사까지 그 시간 간격이 굉장히 길잖아요. 점심을 충실하게 드셔야 된다고요. 예. 근데 저녁보다 오히려 점심을 충실하게 드셔야 돼요. 저녁은 물론 뭐 늦게 주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녁 먹고 뭐 TV 좀 보다가 어쩌다가 그냥 주무시면 그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점심 먹고 저녁까지의 시간하고 차이가 많이 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시간에 식사를 한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자신의 그 식사 패턴에 맞게 조절을 하시는 게 그런 이제 요령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과식, 폭식을 하지 않는다, 그 항목이 있었어요. 그쵸?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굉장히 지키기가 또 힘들어요. 정말 맛있는 게 있는데, 그쵸? 평소에는 한 공기만 먹었는데 맛있는 게 있어요. 막 밥 2공기 먹게 되고, 그렇게 돼요, 사람이 정말. 근데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이제 의지가 있는 인간이니까 의지를 가지고 조절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편식을 하지 않는다 있어요. 여러분, 편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참 할 얘기가 많은데, 편식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는 유치원에서도 요즘 영양교육을 하더라고요. 유치원에 다니는 저희 아이도 알아요. 편식을 다 먹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애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여자애들은 골고루 먹어야 예뻐진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남자애들은 골고루 먹어야지 힘이 세진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쨌든 골고루 먹는 게 좋다는 거를 그때부터 다 알아요. 여러분들도 모르는 분이 안 계실 거예요. 그런데도 편식을 하세요. 무슨 편식이냐면, 요즘엔 육식을 어떻게 생각해요? 육식을 하면 뭐 당장 병 걸리는 것 같이 생각하는 분들 많아요. 육식 X, 채식이 좋다고 자꾸 그러세요. 근데 두 가지 음식이 조화를 이루지 않으면 아니에요. 좋은 게 아니에요. 채식이 좋다고 해서 채식만 계속하는 경우에 분명히 문제가 생기거든요. 동물성 식품에밖에 들어있지 않은 여러 가지 영양소들이 당연히 결핍이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걸 그냥 채식이 좋다는 얘기를 어자는 얘기. 짜게 먹으면 안 되는 것도 다 아는데 그 맛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음식을 하시면서, 그렇죠? 음식을 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게 간이 안 맞으면 아무리 맛있어도 맛있다고 못 느껴요. 그러니까 일단 간이 맞아야 되는데 자꾸 이제 맛을 보다 보면 이게 아닌 것 같아. 소금 계속 넣죠. 근데 그게 더 문제가 뭐냐면 나중에 이제 할머니가 됐을 때. 그러니까 조리를 담당하는 주부가 그냥 젊었을 때는 좀 괜찮아요. 근데 나이가 드신 분들은 나이가 들면 자연적으로 우리 혀에 있는 미뢰가 수축이 되고 평평해지면서 맛을 잘 못 느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소금을 요만큼 넣었어요. 짜니까 요만큼만 넣어야지 하고 넣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나이 먹어가지고 그만큼 넣으면 이것이 무슨 맛이야? 너무 밍밍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먹죠. 대부분 보면은 할머니가 해준 음식은 좀 짜요. 그래서 그거를 또 아시고 할머니들이 이제 요즘에는 깨인 할머니들 많잖아요. 그렇죠? 다 아시고 내 입에 좀 싱겁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음식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렇게 해야 돼요. 본인 입에 맞게 하시면 그게 굉장히 짠 거거든요. 짠 음식을 먹지 않는 게 좋은 이유는 또 이유는 다 아시죠? 뭐 고혈압이 가장 이제 중요한 이유고, 그 다음에
암 발생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런데 짜게 먹는 게 암을 유발시킨다고 그러면 약간 어폐가 있어요. 유발시키는 거하고 촉진시키는 거하고 틀리거든요. 왜냐면 소금 그 자체가 발암물질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미 위 벽 같은 데 이렇게 상처가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 특히 더 작용을 활발하게 해가지고 암세포로 막 전이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 뭐 몇 퍼센트, 거의 한 8, 90%가 이 위에 약간의 그 뭐랄까 헌 것, 궤양 같은 거 조금씩 또는 염증 같은 게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나는 위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소금을 넣었어요. 그럼 어떻게? 상처에 소금 뿌리기지 뭐.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짜게 드시지 않는 게 좋다는 거. 짜게 드시지 않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사실 우리나라 사람 짜게 먹는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외국에 나가보면 우리나라 음식만 짠 게 또 아니에요. 그런 거 있잖아요. 수입 과자, 포테이토 칩 같은 거 있죠? 너무 짜지 않아요? 짜요. 우리나라 포테이토 칩보다 훨씬 짜요. 육류 가공식품 햄 같은 것도 우리나라 거보다 더 짜요. 근데 그러면 왜 우리나라 사람들보다만 뭐 짜게 먹는다고 얘기를 할까요? 우리나라 음식의 문제가 젓갈? 절여진 것도 문제가 되고요. 국물 요리를 많이 먹는다는 거예요. 국 있어야 되죠? 찌개 또 먹죠? 근데 그냥 고기 같은 거 또는 샐러드 같은 거 이런 거 먹을 때 간이 맞을 정도로 소금을 넣는 거하고 이게 흥건하게 국물이 있는 거 이거 단 맞추기 위한 거하고 소금 양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국 한 대접 또는 찌개 먹게 되면 소금 굉장히 많이 먹게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음식 별로 안 짠데 이상하다? 짜게 먹는 것 같지 않은데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생활의 특성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탄 음식을 먹지 않는다. 탄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암이 걸린대요. 그렇죠? 근데 그래도 탄 음식이 그러니까 완전히 새까맣게 탄 건 아무도 안 먹죠. 물론. 그렇죠? 근데 약간 있죠. 갈비나 아니면 이렇게 직화에 굽는 거 대부분 생선 같은 것도 직화에 굽는 게 훨씬 맛있잖아요. 냄새가 막 끝내주죠. 근데 막 그런 걸 다들 먹고 싶어 해요. 근데 그런 거의 문제점은 조금만 잘못하면 약간씩 탈 수가 있잖아요. 다 탔다고 또 껍질을 다 벗겨내고 먹을 수도 없고. 그쵸? 먹다 보면은 조금씩 섭취를 하게 되는데 그것도 이제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드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근데 그게 쌓이면 가랑비에도 옷이 젖는다고 했는데 그렇죠? 탄 음식을 드시는 건 정말 좋지 않고 그다음에 수분을 충분히 섭취할 것. 얘기 많이 듣죠. 하루에 몇 컵을 마시는 게 좋다 얘기를 많이들 하시는데 솔직히 하루에 10잔 이렇게 마시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건 이제 그리고 사실 왜 이만한 덩치 정말 산만하다는 그런 사람들이 먹어야 되는 수분의 양이랑 저 같은 사람이 먹어야 되는 수분의 양이랑은 틀리겠죠. 네, 저는 10잔은 도저히 못 먹는데 어쨌든 수분 섭취가 중요한 거는 다들 아실 거예요. 특히 요즘 여름철에 더워가지고 일사병으로 사망하고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 일사병이 태양 광선에 너무 많이 노출이 돼가지고 체온 조절 중추에 이상이 생긴 거죠. 결국은 쓰러져서 심하면 죽는데 그 사람이 탈수 증세가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수분 섭취가 여름철에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수분 목마를 때 뭐 드세요? 물 드시는 게 참 좋은데 근데 이제 애들은 또 뭘 많이 먹어요? 그 청량 음료라고 말하는 탄산 음료를 많이 먹죠. 근데 탄산 음료를 많이 먹는 게 나쁘다는 걸 또 다들 알아서 요즘에는 그걸 조금씩 바꿔가지고 탄산을 약간 낮추고 거기다 대신 다른 향을 또 집어넣고 그런 조작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무엇보다도 물이 제일 좋은 거 그걸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과음을 하지 않는다 했는데 과음 뉴스에 그런 거 나왔었어요. 언젠가 한번
적당히 술을 마시면 심장병 예방을 한다. 그랬더니 난리가 났죠. 술 좋아하는 분들이 저거 봐라. 술을 먹으면 심장병이 예방이 된다더라. 나는 술 열심히 먹을 거다. 근데 그게 맞는 말이에요? 아니겠죠. 알코올 섭취량과 심장병 발생률에 대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돼 있어요. 여기가 알코올 섭취량, 여기가 심장병 발병률. 근데 원래 여자들이 생각했던 거는 알코올 섭취량이 증가하면 당연히 심장순환계 질환의 발생률이 증가할 거다. 예상 그래프는 이거였어요. 그러나 실제로 나온 결과는 이렇게 이상한 그래프가 나왔어요. J자 같이 생겼죠? 이게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하면 알코올 섭취량이 거의 없는 사람들은 심장병이 이만큼 정도 발병을 한 반면에 알코올 섭취가 조금 됐더니 오히려 심장순환계 질환의 발병률이 낮아졌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다음 그래프는 어떻게 됐냐면 아주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선을 넘었을 경우에는 심장순환계 질환의 발병률이 굉장히 많이 급상승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음주가 절대로 아주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과음은 절대로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바로 저런 이유고, 그리고 또 알코올이 심장순환계 질환 발생률을 증가시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암 발생률도 또 증가시키고 여러 가지 질환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과음을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죠. 근데 사실 과음을 안 하기가 남성분들의 경우 그게 굉장히 힘들대요. 왜 우리 사회가 술 권하는 사회잖아요. 내가 마셔가지고 취하는데 앞에 앉은 놈이 멀쩡하게 앉아있는 꼴을 못 보죠. 그런 꼴 어떻게 봐요? 같이 마셔야지. 또 돌려야지. 그쵸? 그러니까 나는 정말 그렇게 마시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마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이 이제 생긴다고들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그 음주 문화를 바꿔야죠. 음주 문화 자체 바꿔야죠. 나는 소주를 한 병 마시면 참 기분이 좋은데 다른 사람한테는 그게 거의 치사량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안 마시고 싶어서 안 마시는 게 아니라 알코올은 우리 몸에 들어가면 간에서 이제 분해가 돼요. 그래서 간에서 해독작용이 일어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간에서 분해가 분해가 될 때 작용하는 효소가 있잖아요. 그 효소가 선천적으로 없거나 아니면 활성이 너무 낮은 거예요. 그럼 난 아무리 술을 마시고 싶어도 못 마시죠. 그러니까 억지로 술을 마시려고 하시지도 말고, 또 다른 사람이 적게 마시려고 하는데 또 억지로 권하지도 마시고, 그냥 자기 기분 좋을 정도로 마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그러면 심장순환계 질환의 발생을 낮추는 이 양이 그럼 어느 정도냐? 이게 또 궁금하지 않으세요, 혹시? 이게 어느 정도냐면 술 한두 잔 정도의 양이에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술잔도 술잔 나름이잖아. 꼭 딴지를 거는 분이 계세요. 근데 소주는 소주잔에 마시고 맥주는 맥주잔에 마시지 않습니까? 와인은 와인잔에 마시고, 또 있잖아요. 왜 그 고량주 이런 거 그런 건 도수가 엄청 높죠. 그런 술 글라스로 마셔요? 요만한 데다가 마시죠. 그 대부분 각 그 종에 맞는 잔을 선택해가지고 한 잔이라고 봤을 때 거기에 들어있는 알코올의 양이 거의 비슷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쉽게 말해서 한두 잔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거예요. 맥주는 근데 500cc 한 잔이 아니라 200ml짜리 200cc 그냥 컵 있죠? 보통 컵. 그걸로 한 잔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각자 식생활이 몇 점인지 체크를 해보셨으니까 그 다음에 할 얘기는 뭐냐면, 그럼 내 영양상식은 얼마나 되나? 근데 영양상식도 거의 요즘 준 박사이신 분들 많아요. 건강 관련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죠. 뭘 먹어야 된다, 뭘 먹으면 안 된다 얘기를 너무너무 많이 들으셔가지고 굉장히 잘들 알고 계세요. 잘 알고 계신 건 참 좋은데 조금 잘못 알려진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오늘은 그런 조금 잘못 알려져서 바로 짚고 넘어가야 될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아까도 잠깐 동물성, 식물성이 이제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선전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순식물성 어쩌고 저쩌고. 그럼 느낌이 어때요? 뭔가 깨끗하고 좋고 저거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심지어 뭐 샴푸도 식물성에 다 식물성이잖아요. 먹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게 바로 그거예요. 동물성은 나쁘고 식물성은 좋다는 이분법에 너무 완전히 딱 길들여져 있어가지고 식물성? 그럼 좋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결코 그렇진 않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어요. 라면들 많이 드세요? 너무 자주 드시는 건 안 좋아요. 그렇다고 라면 먹으면 금방 병 걸리고 죽고 이런 건 아닌데 라면 너무 자주 드시는 건 안 좋거든요. 근데 라면 우지파동 기억나세요? 네. 옛날에 그러니까 우지파동이니까 옛날에는 무슨 기름으로 튀긴 거예요, 라면? 소기름으로 튀겼죠. 그렇죠? 소기름으로 튀겼어요. 그러다 우지파동이 있고 난 다음에 그다음 이제 2세대 라면용 튀김 기름으로 뭐가 사용이 되기 시작했냐면 팜유. 그거 나오면서 선전이 어떻게 됐어요? 식물성이다. 식물성이라는 걸 너무 강조를 하는 거예요. 식물성이니까 그래도 우지로 튀긴 것보단 낫겠지 이런 생각 드시죠? 그런데 식물성이 좋은 이유가 뭐예요? 동물성 지방하고 식물성 지방의 차이가 뭐예요? 그렇죠. 그거예요. 포화지방산과 불포화지방산이 비율이 다르다는 거. 동물성 지방에 무슨 지방산이 많이 들어있어요? 포화지방산이 많이 들어있어요. 포화지방산. 그리고 식물성 기름에는 반대죠. 불포화지방산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우지 대신에 사용한 팜유가 과연 포화지방이 많으냐? 그렇지 않아요. 너무나 특이하게도 팜유는 분명히 식물성임에도 불구하고 포화지방산이 굉장히 많아요. 오히려 퍼센트로 따지자면 우지보다 조금 더 많아요. 그러니까 식물성이라고 그것만 강조하면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식물성이니까 좋아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조금 더 들어가면 그렇지도 않네 하는 느낌이 들죠. 그렇죠? 그다음에 식물성이 좋다고 하도들 그러시니까 이제 선전을 하면서 마가린 선전을 하는데도 순식물성 마가린. 근데 마가린은 당연히 원래 식물성 거거든요. 마가린은 어떻게 만들게 됐냐면 버터 있죠. 근데 버터가 굉장히 비싸요. 네, 우유에 무슨 샐러드 종류 있잖아요. 그냥 양상치 샐러드나 양배추 샐러드나 이런 거 샐러드 먹는 거 하고 우리 먹는 식으로 시금치 데쳐서 나물 만들고 해가지고 하는 거 하고 양을 얼만큼 더 먹을 수 있을까? 어떤 걸 더 많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물 다듬어 보면 알죠, 그렇죠? 나물 한 단 사왔는데 다듬어서 나중에 나물 정말 한 단인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한 접시 나오잖아요. 너무 허무하게,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한 접시 중에서 사실 한 반 접시는 먹을 수 있다고요. 그럼 시금치를 이만큼 가져왔는데 한 접시가 됐어. 그 중에 반 정도 시금치 반단을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양상치 샐러드 만들 때 어떻게 해요? 상치 이만한 거 한 덩어리면 10명이 먹고도 남아요. 무슨 얘기냐면 생야채로 먹었을 때 섭취할 수 있는 양과 그걸 익혔을 때 먹을 수 있는 양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예요. 물론 열에 약한 비타민의 일부가 파괴되는 건 감수를 해야죠. 근데 모든 비타민이 열에 약한 것도 아니고 그중에 여러 가지 유효 성분 중에 열에 약한 비타민 그 일부만 파괴되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를 감수를 하고 먹는다면 별로 문제가 될 게 없는데 그저 무조건 생으로 먹는 게 좋다, 생으로 먹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을 또 착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 하면은 또 어떤 느낌이 드세요? 콜레스테롤. 지방 찌꺼기. 혈관에 침착이 되니까 아주 좋은 비유예요. 그렇죠? 콜레스테롤 하면 좋은 생각은 안 드시죠? 네. 그렇죠? 근데 또 이제 건강 관련 강의를 많이 들으시면 거기서 또 HDL은 좋고 LDL은 나쁘네 이런 것까지 또 들은 분들도 간혹 계세요. 그렇죠?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다 나쁜 것만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콜레스테롤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 바들바들 거의 떨다시피 콜레스테롤 공포에 걸리다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선전이 또 나오더라고요. 콩기름이었나 옥수수 기름이었나 선전을 하면서 뭐라 그랬죠?
콜레스테롤이 없어요. 0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근데 콜레스테롤은 동물성인가요? 식물성인가요? 동물성이에요. 동물성 식품 안에 들어있는 지방의 형태 중에 하나예요. 그럼 식물성 기름 내에 콜레스테롤 들어있을 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 콜레스테롤에 대해서 걱정을 하니까 콜레스테롤이 들어있지 않은 식용유 이렇게 선전을 하면 굉장히 그렇구나. 그렇게 해서 사 드셨죠? 그렇죠? 다 그래요. 다들 속으세요.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냥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면 뭐 크게 얘기하면 콜레스테롤이긴 하지만 우리 몸에 그 혈액 중에 있는 콜레스테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내인성 콜레스테롤과 외인성 콜레스테롤이 있어요. 내인성 콜레스테롤은 뭐겠어요? 그냥 생각하기에 안에서 그쵸? 안에서 만들어지는구나. 우리 몸에서 합성되는 거예요. 외인성 콜레스테롤은 외부에서 들어온 거예요. 어떻게 들어오겠어요, 얘가? 우리가 먹었으니까 들어오겠죠? 식품으로부터 섭취한 콜레스테롤이 외인성 콜레스테롤이고 우리 몸에서 합성한 콜레스테롤은 내인성 콜레스테롤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물론 혈액 중에 콜레스테롤이 너무 높은 게 안 좋은 건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럼 콜레스테롤이 적은 음식만 먹으면 되느냐? 하면 또 그렇진 않거든요. 그게 바로 이런 그 콜레스테롤이 두 가지에서 오기 때문이에요. 우리 몸에서 콜레스테롤이 합성될 때는 그럼 재료가 있어야 합성을 하겠죠. 그 재료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지방. 지방 중에서도 포화지방산이에요. 물론 불포화지방산도 일부는 콜레스테롤을 합성할 수가 있는데 포화지방산이 훨씬 빨리 합성을 해요. 그러니까 포화지방산이 많이 들어있는 그 기름,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여러 가지 유지가 있죠. 그런 기름들을 먹었을 때는 그 식품 안에 콜레스테롤이 들어있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 몸에 들어가서 얘가 콜레스테롤로 전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식품 중에 들어있는 콜레스테롤이 절대적으로 혈액 중에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지표는 아니라는 얘기가 돼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콜레스테롤이 많이 들어있어서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중에 뭐 있어요? 계란 노른자. 계란 노른자가 거의 뭐 콜레스테롤이 집합체 막 거의 그렇죠. 근데 콜레스테롤이 많이 들어있다고 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영향을 미치는 건 사실 아닌데 어쨌든 이제 그 많이들 주의를 하고 계세요. 그거 말고 또 있어요. 새우, 오징어, 굴. 너무 맛있는 것들 아니에요, 다? 너무 맛있는데 이게 콜레스테롤이 많다 그래서 못 먹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옆에서. 근데 그러면 이제 그렇게 말리시는 분한테 그래 그럼 너는 먹지 마 내가 먹을게 이러고 이제 안 좋은 거니까 내가 먹을게 하고 앞으로 드세요. 왜냐하면 그런 새우나 오징어나 굴 같은 곳에 들어있는 콜레스테롤은 혈액 중에 콜레스테롤 증가 안 시켜요. 왜냐하면 그 안에 타우린이라는 또 하나의 성분이 들어있거든요. 타우린도 많이 들어보셨죠? 네. 타우린이 혈액 중에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역할을 하는데 굉장히 강력한 작용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식품 중에 들어있는 콜레스테롤 양이 또 절대적으로 혈액 중에 콜레스테롤 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건 또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분명히 절대량 100g당 뭐 몇 밀리그램의 콜레스테롤 이렇게 말을 할 때는 그럼 새우를 먹으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이제 식품학이에요. 식품 중에 있는 거. 근데 영양학적인 의미에서 따져보면 그게 그럼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 소화되고 뭐 흡수되고 다 대사됐을 때 어떻게 되는가를 보면 새우 먹어도 콜레스테롤 증가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충분히 드셔도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속 쓰릴 때 우유가 좋다고 속 쓰린 분들도 많이 계신데 속 쓰릴 때 우유가 좋다 습관적으로 드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우유를 드시면 그때는 괜찮아요. 근데 한 1시간에서 2시간 이후가 되면 속이 더 많이 쓰려져요. 왜 그러냐면 우유 안에 많이 들어있는 칼슘이라는 무기질이 위벽을 자극을 해가지고 위산 분비를 아주 많이 일어나게 만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속이 쓰릴 때 우유 드시는 거는 굉장히 안 좋은 방법이에요. 그렇게 하시지 않는 것이 좋고 그 다음에 영양제들 많이 드세요?
가끔 영양제를 굉장히 많이 드시더라고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건강에 이제 일단 자신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건강해지고자 노력들을 많이 하시죠. 그러니까 건강 보조식품도 많이 드시고 영양제들도 많이 드세요. 또 자식들이 선물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건강하시라고 오래 사시라고 드리는데 이 세상에 과해서 좋은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사랑도 지나치면 병이라는데. 영양제가 물론 필요한 경우가 있죠. 왜냐면 이제 식품으로 적당히 섭취를 충분히 영양소 요구량을 만족시킬 만큼 섭취할 수 없는 경우라면 영양제를 보충하는 것도 필요해요. 예, 그렇긴 하지만 그게 너무 지나치게 되면 악영향을 많이 미칠 수가 있게 되는데 비타민 C 복용에 대해서 요즘 논란이 많이 있죠. 근데 저는 영양학을 전공한 사람 입장에서 하루에 원래 먹게 되어 있는 양이 1000mg이에요. 한 알이 그거 이상은 드시지 마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예, 물론 이제 다른 영양소도 많은데 제일 많이 드시는 게 비타민 C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고 질문 하나 받아볼까요? 네. 아침 식사를 꼬박꼬박 하는 편이거든요. 그럼 요즘에 시중에 나와 있는 시리얼이 있잖아요. 그걸로 아침 식사 대용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거뜬하지 않아요. 하루에 필요한 열량의, 물론 제가 아까 아침에 먹는 게 하루 필요한 열량의 3분의 1을 섭취하기가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점심에 좀 많이 먹는 게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의 생활 패턴에는 맞는다는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거는 한 5분의 1, 6분의 1 정도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시리얼에다가 딸랑 우유만 부어서 먹는 거는 굉장히 안 좋은 방법이고, 그렇다고 이제 시리얼을 먹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사실, 그런데 드실 때 이제 보충을 해서 먹어야죠. 시리얼 우유 부어서 먹고, 거기다가 야채 샐러드를 먹거나, 뭐, 과일을 먹거나, 근데 시리얼 간단해서 먹는 건데, 그렇게 다 챙겨서 먹으면, 아이씨, 밥 먹고 말겠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고 요즘에 나오는 쌀 음료 같은 것도 별로 이렇게 아침 식사 대용으로 충분하다고 보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가능하면 다 챙겨서 드시는 것이 좋겠죠. 물론 그게 어려워서 문제지만. 예. 그다음에 당뇨병에 대해서 잘못 알려진 속설들이 꽤 많이 있어요. 주변에 당뇨병 걸리신 분들 거의 한 분은 계실 거예요. 네, 굉장히 흔한 질병 중에 하나인데 그렇기 때문에 또 잘못 알려진 얘기들이 많아요. 서로 막 뭐가 좋다더라 얘기하다 보면. 근데 당뇨병이면 잡곡밥이나 보리밥, 뭐 현미밥 이런 거 드시는 걸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시죠? 그런데 사실 그냥 쌀밥을 먹는 것보다는 물론 잡곡밥, 특히 이제 콩이 들어간 밥이나 보리밥 같은 걸 먹는 게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막기 때문에 도움이 조금 되기는 돼요. 그건 사실인데 그렇다고 해서 나는 보리밥이니까 괜찮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양껏 드시거나 뭐 쌀밥은 절대 안 돼 뭐 이러실 필요는 절대 없어요. 더 중요한 게 쌀밥이냐 보리밥이냐가 아니라 더 중요한 게 일정한 양, 너무 지나치게 먹어서 인슐린 분비가 막 증가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지 않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식이섬유소가 변비에 좋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식이섬유소가 변비에 좋다는 얘기가 사실 맞는 얘기라고 하기가 좀 어려워요. 식이섬유소가 변비에 물론 변비 예방에 좋다는 얘기죠. 그렇죠? 또는 치료에도 효과가 있는데 식이섬유소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가용성 식이섬유하고 불용성 식이섬유소라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변비도 또 두 가지가 있어요. 긴장성 변비하고 이완성 변비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모든 식이섬유소가 모든 변비에 효과적인 게 아니에요. 이 중에서 불용성 식이섬유소가 이완성 변비에 효과적이거든요. 그럼 조합을 해보면 한 4분의 1 정도만 맞는 말이죠, 결국. 식이섬유소가 변비에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렇죠? 그럼 앞으로 어떻게 말씀을 하셔야 되겠어요? 앞에 붙여야지. 불용성 식이섬유소가 이완성 변비에 효과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100점짜리 답이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제
어디 가서 좀 아는 척을 하실 수 있겠죠? 예, 그럼 강의를 이 정도로 마치고 질문 혹시 있으시면 하나 받아볼까요? 예. 예, 집에서 당근을 많이 갈아 먹고 있는데요. 근데 그게 비타민 C를 파괴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그 말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네, 네. 그 녹즙 많이 해 드시죠? 네. 근데 이제 사실 녹즙 그 야채들만 먹기가 어때요? 맛이 있어요? 없어요. 맛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그래도 당근이나 사과나 뭐 이런 거 조금 섞으면 맛이 먹을만해져요. 네. 그래서 그렇게 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비타민 C를 섞어 먹으면 당근을 섞어 먹으면 비타민 C가 파괴되기 때문에 섞으면 안 된다고 또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실험을 해봤죠. 정말 당근이랑 다른 야채를 섞어 먹으면 당근이 비타민 C를 다 파괴시키는지. 그랬더니 당근에 비타민 C를 산화시키는 효소가 들어있는 건 사실이에요. 들어있기는 한데 그걸 갈아가지고 다른 야채랑 함께 섞어가지고 갈아서 냉장 보관을 했더니 한 4시간 정도 지날 때까지 거의 비타민 C가 파괴가 안 됐어요. 24시간을 보관을 했더니 한 70% 정도가 남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갈아가지고 금방 드시면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냉장 온도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비타민 C가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비타민 C 산화 효소의 그 작용할 수 있는 적정 온도가 있는데 냉장 온도는 그거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작용을 하지 않았던 거죠. 예, 그래서 너무 억지로 맛없는 녹즙 드시지 말고 당근 섞어서 맛있게 해서 드세요. 네, 그럼 오늘 배운 내용들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네. 앞에서 이제 내 식생활은 몇 점 해가지고 체크해본 거 문항들이 있었어요. 그것을